엄마,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2억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야겠네요. 75살이 되도록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45살이 넘었어도 아직 총각인 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 점심때 한복집에 들릴 거야. 민호가 급히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바빠진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가 한복집에서 손님 치마 저고리를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였죠. 엄마, 잠깐 나와봐.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다리던 바늘을 내려놓고 따라 나갔어요. 엄마 앉아.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뭐니? 요양원 입소 신청서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고? 엄마 나이도 75이고 혼자 있으면 위험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한복집도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 정리할 때가 됐어.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엄마, 이 집도 팔 거야. 이미 중개업체에 연락해뒀어. 뭐라고? 엄마가 죽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나중에 상속세만 엄청 나올 거 아냐. 차라리 지금 팔아서 엄마 요양비로 쓰고.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죽기 전에 정리하라고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민호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이유가 없어. 엄마 현실을 봐.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고. 내가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그래? 어젯밤에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했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력은 또렷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우겼어요. 엄마, 서명만 해. 다 엄마를 위한 일이야. 그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제 핸드백을 뒤지는 걸 봤어요. 인감도장을 찾고 있었던 거죠.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엄마. 인감이 어디 있어? 빨리 처리해야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거부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거였어요. 민호야,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같은 데 안 가.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정해진 일이라고요? 누가 정했다는 거죠?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민호는 제가 서명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설득이라는 명목으로 압박했죠. 급기야 저녁도 굶겨가면서 말이에요. 배고프면 서명부터 해.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포기할 순자가 아니라는 걸 민호는 몰랐어요. 75년을 살면서 겪은 게 이것뿐이겠어요. 가난도 이겨내고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 키워낸 여자예요. 민호야, 엄마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생각해 볼게. 엄마, 미루지 말고. 일주일.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민호도 더는 못 우겼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일주일 후에도 같은 대답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길은 자기가 정해야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순 없어. 맞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나가봤더니 민호가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니? 민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에는 제 통장들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깜짝이야. 왜 이렇게 조용히 와? 내 집에서 내가 조용히 다니면 안 되나? 그보다 넌 왜 남의 서랍을 뒤지고 있어? 아, 이거 엄마 통장 정리 좀 해주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민호는 제 예금 잔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메모장에 뭔가 적어가면서 말이에요. 민호야, 그 메모장 좀 보여줘. 엄마, 그냥 정리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그 메모장을 빼앗아 봤더니 제 전 재산이 적혀 있었어요. 은행별로, 계좌별로 말이에요. 국민은행 3,200만 원, 우리은행 1,800만 원, 부동산 시가 12억, 한복집 권리금 2천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계산이 적혀 있었어요. 총 재산 약 15억, 상속세 약 3억, 실 상속액 약 12억.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호가 제 재산을 이미 다 계산해 놨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민호야, 이게 뭐니? 엄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나중이라니? 엄마가 언제 죽는다고 그래? 그때 민호가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엄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준비는 해둬야지. 준비라고요?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째, 민호가 갑자기 제게 너무 친절해졌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과일도 깎아주고 심지어 어깨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일들이었죠. 둘째, 작은 아들 민수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왜 형이 혼자서만 모든 걸 결정하려 하는지 이상했어요. 셋째,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꼭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병원에 가도, 시장에 가도, 심지어 미용실에 가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엄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정작 민호가 어디 가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라고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외출한 사이 제가 그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서 말이에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여러 곳에 팸플릿과 상담 예약 확인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프린트해 놓았더라고요. 박순자 소유 강남구 아파트 50평 시세 조회. 급매물로 내놓으면 얼마에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급매물이라고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요양원 상담 기록이었어요. 입소자 박순자 75세, 치매 초기 의심, 보호자 박민호 장남, 특이사항 본인 거부 심함, 강제 입소 필요, 치매 초기 의심이라고요? 강제 입소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호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명분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그러세요. 참, 엄마 오늘 병원 가시죠. 종합검진 받으셔야 해요. 갑자기 왜?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깜빡깜빡했다는 거예요? 민호야, 엄마는 건강해.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그냥 한 번만요. 제가 이미 예약해뒀어요. 이미 예약했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는 길에 민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괜히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에 갔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요즘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하던데요. 옆에 앉은 민호를 쳐다봤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날짜가 몇 일인지 아세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치매는커녕 인지 능력도 또렷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황당한 말을 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촉이라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의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간 건 검사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가 의도적으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야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왜 이러는 거니? 뭘 왜 한다는 거예요? 엄마 재산 때문이지?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들킨 걸 안 거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방에서 본 서류들 말이야. 내 재산 계산해 놓은 것, 부동산 중개업체랑 주고받은 문자들. 민호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엄마, 정말 모르세요? 요즘 얼마나 반복하시는데요? 언제? 구체적으로 말해봐.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해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잘 연결됐거든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호가 제 전화기를 조작한 건 아닐까? 민수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호야, 내 핸드폰 봤니? 핸드폰이요? 아, 그거 고장나서 제가 수리점에 맡겨뒀어요. 언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세요? 또 깜빡하셨네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겼어요. 엄마, 진짜 걱정돼요.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민호가 또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 그럼 언제 가져올 수 있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일주일이라고요? 핸드폰 수리가 일주일씩이나 걸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 전화기로 미국에 있는 민수에게 전화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제 전화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국제 전화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언제 국제 전화를 정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청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가 의도적으로 제가 민수와 연락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민수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또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엄마, 이번엔 꼭 서명해 주세요. 뭔데? 요양원 입소 신청서요. 이미 자리도 확보해뒀어요.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엄마, 오늘 아침에도 보셨잖아요.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호가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달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명령조였어요. 서명 안 해. 엄마, 내가 서명 안 한다고 했어. 그때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인데.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너를 위한 일이겠지.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 45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엄마 뒷바라지만 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은 언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거니? 그렇죠. 그리고 이 집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쓸 거예요. 결혼 자금이라고? 엄마,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2억이에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집이에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호의 목적은 제 재산이었던 거예요. 결혼 상대도 이미 있었던 거고요. 누구랑 결혼할 건데? 회사 후배요. 윤미라는 애인데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러시니까. 언제부터 사귀었어? 2년 전부터요. 2년 전이라고요? 그럼 민호가 갑자기 바빠진 것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 여자가 알고 있니?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말이야. 당연히 알고 있죠. 미라가 처음에 제안한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제안했다고요? 제 아들을 부추겨서 저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민호야, 그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는 거니?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거죠. 요양원이 더 좋은 곳이라고? 전문 간병인도 있고 또래 할머니들도 많고 여기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낫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외로웠다고 하던가요? 그날 밤 민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거겠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사진첩을 뒤적거렸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새벽 3시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편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읽어보라고 하셨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신중한 분이셨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두는 성격이었고요.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장롱 뒤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포기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평소에 중요한 물건은 한복집 금고에 보관하곤 했거든요. 한복집으로 가서 금고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겉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남편의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편지였거든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 쉽다. 특히 민호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라. 소유자가 너 혼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민호 명의로 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은행 비밀 계좌가 하나 더 있다. 통장은 한복집 재봉틀 서랍 맨 아래에 숨겨두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결혼한 날짜다. 이 돈은 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민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아이들 말만 믿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사랑한다. 순자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호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급히 재봉틀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말 통장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잔고를 보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집은 저 명의로만 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건 저축한 돈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제가 정신이 없다고 해야 민호가 재산을 관리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들어왔어요. 밤새 안 들어온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한복집에 갔다 왔죠? 어떻게 알았어? CCTV에 다 나와요. 새벽에 왜 거기 가셨어요? 내 가게인데 내가 언제 가든 상관없잖아. 엄마,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치매 환자는. 나 치매 환자 아니야. 엄마, 그만하세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화가 터졌어요. 손 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박민호. 그때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걸 읽어봐. 민호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너 같은 아들을 위해서 말이야. 민호가 벌벌 떨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안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와 그 여자가 짜고 차용증을 위조한 거였어요. 민호야,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미라랑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빌린 거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받는 거예요. 그때 윤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40 넘어서까지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인생도 못 살고.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상관없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저를 내쫓으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대요. 내가 가봤어? 네, 민호 오빠랑 같이 견학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거였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오빠가 결혼하면 어머님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럼 더 외로우실 텐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진짜 속셈을 말이에요. 민호와 결혼한 후에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였어요. 요양원은 그냥 빌미였고요. 미라야, 솔직히 말해봐. 진짜 목적이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목적이지? 윤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들킨 걸 안 거였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너희가 차용증까지 위조해 가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오해야? 그때 민호가 나섰어요. 엄마, 위조가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요. 언제?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 작년 10월 15일이요. 한복집에서요.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하니까 순간 헷갈렸어요. 정말 그랬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 기억이 났어요. 작년 10월 15일은 남편 제사날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한복집에 갈 리가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 제사날이야. 내가 한복집에 갈 리 없어. 민호와 윤미라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거짓말이 들킨 거였어요.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짓말 할 거야? 그때 윤미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다고? 저희는 이미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어머님이 치매 진단서도 받았고, 요양원 입소도 예정되어 있고, 치매 진단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윤미라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이것도 위조한 거지? 아니에요. 정식 병원에서 발급받은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성모병원 신경과에서요. 성모병원이라고요? 민호가 데리고 간 그 병원 말인가요? 그때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추가 상담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호가 미리 의사와 짜고 쳤던 거예요. 거짓 진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너희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거부하시니까. 윤미라가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처음에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해요.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는데 내가 쓰러지길 바라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요. 피곤해 죽겠네. 윤미라가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민호야, 빨리 처리해요. 다음 주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잖아. 다음 주에 혼인신고라고요? 그럼 이미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였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내가 참석 안 하는 결혼식 말이지?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 어려우니까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거든요. 2주 정도 유럽 여행 계획했어요. 신혼여행 비용도 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또 울렸어요. 누가 온 걸까요? 민호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사람이 서 있었어요. 형, 잘 지내셨어요? 민수였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돌아온 거였어요. 민수야. 저는 뛰어가서 민수를 껴안았어요. 정말 반가웠거든요.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형이 연락을 못하게 해서 늦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형이 어머니 핸드폰을 막고 집 전화도 차단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직접 왔어요. 민호가 당황해 했어요. 민수야, 왜 갑자기? 형,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민수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미라가 민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 오빠? 미라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민수와 윤미라가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여자는. 그때 윤미라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윤미라가 민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 오빠, 미라, 너 왜 여기 있어?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윤미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더 놀랐어요. 민수와 윤미라가 서로를 안다고요? 민수야, 너 이 여자 아니? 어머니, 이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윤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오빠라고? 미라야, 너 내 형하고 사귀는 거였어? 그제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미라가 원래 민수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윤미라를 보고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라야, 내가 1년 전에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진 이유가 이거였어? 1년 전이라고요? 그럼 윤미라가 민호와 사귄다고 한 인연이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이 여자는 제가 1년 전까지 사귀던 여자친구예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윤미라가 민수의 여자친구였다니.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한국 들어온다고 하니까. 민수가 윤미라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미라야, 내가 한국 오는 걸 알고 내 형한테 접근한 거지? 윤미라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들킨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내 집안 재산 상황 다 알고 있었으니까. 민수가 분노에 떨었어요. 미라야, 내가 계속 우리 집안 이야기 물어본 이유가 이거였어? 오빠 오해야. 오해? 내 형이랑 사귀면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오해야? 민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윤미라가 원래 민수 여자친구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미라야, 이게 사실이야? 윤미라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좋아, 다 말할게요. 어차피 들켜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민수 오빠를 좋아했어요.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갑자기 한국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얄팍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민수 오빠를 차버리고 민호 오빠한테 갔어요. 어차피 형제니까 받을 유산은 똑같잖아요. 유산이 목적이었구나. 당연하죠. 강남 아파트 12억짜리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살아계시면 언제 제 것이 돼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저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민호 오빠를 부추긴 거예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은 팔아서 우리가 쓰자고.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미라야, 내가 그런 생각이었어? 오빠는 순진해요. 어머님 눈치만 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직접? 차용증도 제가 만든 거고, 치매 진단서도 제가 의사 선배한테 부탁한 거예요. 모든 게 윤미라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핸드폰 막은 것도, 국제전화 차단한 것도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너, 정말,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때 민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민수가 윤미라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민수야, 진정해. 어머니, 이런 여자는 용서하면 안 돼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해. 저는 윤미라에게 물어봤어요. 미라야, 그럼 민호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구나. 맞아요. 민호 오빠는 바보예요. 제가 조금만 부추기니까 어머님한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민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 오빠가 저한테 한 건 의존이에요. 40 넘어서 엄마 품에서 못 벗어나는 남자를 누가 사랑해요? 정말 매정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나랑 결혼해서 이 집을 차지하려던 거지.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들켜서 계획이 틀어졌네요. 윤미라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제가 우위예요. 무슨 소리야? 윤미라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혼인신고서예요. 이미 제출했어요. 뭐라고? 민호 오빠랑 저 법적으로 이미 부부예요. 민호도 놀란 것 같았어요. 미라야, 언제 혼인신고를? 어제 했어요. 오빠 도장으로.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할 거 미리 한 거죠. 정말 치밀한 여자였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저희가 재산을 관리해야죠. 그때 제가 웃었어요. 미라야,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저는 남편의 편지와 비밀 통장을 꺼내 보였어요. 이 집은 내 단독 소유야. 그리고 이 통장의 돈도 내 거고. 윤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든 차용증과 치매 진단서는 모두 위조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야. 무슨 증거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다 녹음했어요. 방금 전 고백한 것들 말이에요. 윤미라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배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 만들었다는 것도 녹음됐고요. 그거, 이건 문서 위조죄예요. 그리고 사기죄도 되고요. 윤미라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 우리 옛날 정 생각해서. 정? 내 가족을 이렇게 해놓고 정을 말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형 도장으로 무단 혼인신고한 것도 범죄예요. 윤미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저는 윤미라에게 말했어요. 미라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위조한 모든 서류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찢어. 둘째, 무단으로 한 혼인신고 취소해. 셋째,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지 마. 윤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사과해. 민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형, 저도 어머니께 사과드릴게요.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집을 팔려고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알고 있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행복이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도 있으니까 독립해라. 엄마가 물려줄 건 물려주고. 어머니.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거라.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윤미라는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서 제 앞에서 찢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혼인신고도 취소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는 집을 나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민호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아졌고 옷차림도 단정해졌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어서 와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 이야기구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인데? 회사 근처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예진이라고 하는데 41살이에요.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정말 좋은 분이에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셔요. 매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일을 다 얘기했는데도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늦은 결혼이라서 서로 마음을 잘 알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 좋은 분 같구나.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만나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알아야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혜진 씨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도 소박하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어서 와요.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호 씨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혜진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진실한 분이었어요.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결혼하게 되더라도 어머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심이 됐어요. 윤미라와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께 요리 좀 배우고 싶어요. 언제든지 와요. 기꺼이 가르쳐 줄게요. 그 후로 혜진 씨가 가끔 놀러 왔어요. 요리도 배우고 한복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정말 마음씨 좋은 딸 같았어요. 한편 민수는 한국에서 의원을 개업했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세요.
민수야, 내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혼자 두고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민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의사인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한복집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요즘 한복 체험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도와줘서 온라인 쇼핑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인터넷으로 주문이 꽤 들어와요. 그래, 내가 만든 한복을 인터넷으로 판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어머니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후기들 보니까 다들 만족해해요. 75살에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6개월 후 민호와 혜진 씨가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민호 씨랑 잘 살겠습니다. 혜진아, 너도 행복하렴. 결혼식 전날 밤 민호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고 욕심 많은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혜진이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조건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 앞으로 진짜 효자가 되겠습니다. 따로 살지만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 민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싶어서요. 2년이 지난 지금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는 혜진 씨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와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드려요. 완전히 달라진 아들이에요. 민수는 의원 운영에 바쁘지만 일주일에 1번은 반드시 와요.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병원 일로 지쳐도 어머니 밥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나요. 많이 먹어라, 민수야. 한복집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젊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하나 두었어요. 할머니, 한복 바느질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 전통이 이어진다는 게 뿌듯해요. 가끔 지난 일들을 돌이켜봐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친아들에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지금 저는 75살이에요. 하지만 아직 꿈이 있어요. 한복집을 더 키우고 싶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5살 박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니면 시골 고향에서 들으시는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힘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대구에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